안녕하세요. 위인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중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가난한 천재 화가를 떠올리실 텐데요. 담뱃갑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비운의 예술가. 그런데 이중섭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오늘은 재벌 2세에서 무일푼 난민이 된 한 예술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마 몰랐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중섭은 일본 유학 시절 학교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굉장한 미남에다가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미대 다니는 연예인급 비주얼의 올라운더였던 거죠. 1939년 이중섭은 한 해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일본인 여학생이었어요. 마사코의 아버지는 일본 3대 재벌 중 1위였던 미쓰이 그룹의 물류회사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물산 임원의 딸 정도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독특한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이중섭의 별명은 아고리. 일본어로 턱을 뜻하는 아고에 성 1위를 붙인 건데 이중섭은 턱이 길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턱돌이 정도 되는 별명이었어요. 같은 반에 이 씨가 3명이나 있어서 서로 구분하려고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사코의 별명은 더 재미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였어요. 둘이 하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을 자주 같이 먹었는데 길쭉한 아스파라거스와 마사코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해서 이중섭이 붙여준 거예요. 또 발가락꾼이라는 애칭도 있었는데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쳤을 때 이중섭이 치료해준 것이 계기였습니다. 우연히도 둘 다 발가락 관련이네요. 요즘 같으면 SNS에 커플 인증샷 올리고 이런 해시태그 달았을 법한 귀여운 커플이었던 거죠. 1945년 5월 20일 원산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사진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이중섭은 사모관대를 입고 마사코는 족두리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 조선시대의 전통 혼례복이에요. 당시는 이미 서양식 결혼식이 흔해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부유한 집안일수록 웨딩드레스 입고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유학파의 양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인 이 커플이 전통 혼례를 고집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미대 나온 재벌가 자제가 한옥에서 전통 혼례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이중섭의 애착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중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적인 미를 추구했고 서명할 때도 항상 한글 풀어쓰기로 지으주 이응 시오섭 이읍 중섭 이렇게 썼습니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재회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1953년 이중섭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6.25 전쟁 때 무일푼으로 월남한 이중섭은 1952년 건강이 나빠진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된 거죠. 이중섭은 그림을 팔아 일본으로 갈 돈을 모으려 했고 마사코도 한국에 있는 남편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마영일이라는 이중섭의 오산학교 후배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사코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일본 서적 무역업을 합시다. 부인께서 일본에서 책을 사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에서 팔아서 원금은 부인께 돌려드리고 이익금의 일부는 이중섭 선배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시 전후 한국에서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서적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존 직구대행 사업 같은 건데 정말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이었어요.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마사코가 5만 에너치 책을 보냈더니 마영일이 약속대로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도 나눠줬어요. 아, 이거 되는 사업이네. 하고 싶었던 마사코는 다음에 무려 27만 에너치의 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영일이 잠수를 탔어요.
원금도 이익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8만 엔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날려버린 거죠. 결국 20만 엔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20만 엔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마사코가 이 빚을 갚기 위해 20년 이상 삭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진 거예요. 가족 재회를 위해 돈을 모으려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마사코는 생전에 이 사기 사건을 평생 후회했다고 해요. 남편과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이중섭을 불쌍하게 여기던 한 친구가 신문사 문화부장에게 이중섭을 추천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요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소설 사파라도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부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친구는 신바람이 나서 이중섭을 찾아가 말했어요. 자네, 이제 부두막노동 같은 거 안 해도 되네. 사파만 그리면 돈도 벌고 본업인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중섭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친구는 당황했어요.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내와 아이들이 일본에 있고 자네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중섭은 단호했습니다. 사파는 진정한 그림이 아니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그게 아니야.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집세가 밀려서 쫓겨날 위기인 순수문학 작가에게 웹소설 좀 쓰면 돈 잘 벌 수 있는데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물론 웹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중섭은 생계를 위해 사파와 표지화를 제작하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은 사파를 싫어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화가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중섭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전쟁 중이라 그림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중섭은 부두 막노동도 건강 문제로 제대로 못하게 됐고 그림을 그려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엽서나 담뱃갑 은박지 등 온갖 걸 이용했어요. 은박지에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뒤 잉크를 칠하고 닦아내면 파인 곳에만 잉크가 스며드는 걸 이용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크래치 기법이죠. 문제는 은박지가 들어있는 양담배가 당시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중섭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근무하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은박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가난한 예술가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아이패드를 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너희 집에 안 쓰는 아이패드 있으면 좀 줘 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그린 은지화 중 3점이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모에메이에 기증되어 전시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담뱃갑 은박지에 손톱으로 긁어서 그린 그림이 세계 최고 미술관에 걸린 거예요. 이 시기 이중섭은 발가벗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946년 태어난 처사들이 디프테리아로 죽은 후 이중섭은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렸던 거예요. 그림 속 아이들은 물고기와 놀고 개와 놀고 새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표현한 거였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그림들이 벌거벗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추나로 취급되어 정부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성이 극도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던 시대였습니다. 서양에서도 작가 루이스 캐럴이 어린 소녀를 찍은 사진 때문에 페도필리아 논란에 휘말렸던 것처럼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중섭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 음란물 취급을 받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폐아동을 위한 순수 미술 작품이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은 평생 가난하게 산 화가가 아니었어요.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이중섭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홍이자 지주였고 외할아버지는 서북농공은행장과 초대 평양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가 정도였죠.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친가와 외가 모두 워낙 부유해서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1936년 일본 유학을 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시 한글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시절에 일본 유학은 극소수 부유층만 갈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러던 이중섭이 어떻게 무일푼이 됐을까요? 1945년 광복 후 38선이 그어지면서 원산은 북한 공산 정권 치하에 놓였습니다. 형 이중섭은 자본가 계층으로 몰려 순환을 당했어요. 이중섭은 강제로 공산당 동맹에 가입해야 했고요.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12월 흥남 철수 때 이중섭 가족은 알거지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이때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원산에 두고 왔어요. 이중섭 작품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살던 재벌가 자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탈북해서 남한에 왔는데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남한에는 의지할 친척도 없고 북한에 두고 온 재산은 다시 찾을 길이 없는 상황. 부산으로 피난 왔지만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에다 험한 막리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중섭 대신 부인 이남덕이 거리로 나서서 재봉질을 하며 연명했습니다. 취침할 때도 각종 옷을 다 껴입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수준의 삶이었던 거죠. 1951년 1월 15일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서귀포시 알자리 동산 마을에서 마을 반장 송태주 김순복 부부가 자기 집 겹방 한 칸을 내어줬어요. 1.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1.4평이 얼마나 작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로세로 약 2m씩입니다. 성인 남자가 누우면 양쪽 벽에 머리와 발이 닿는 크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방의 한 귀퉁이, 책상 하나 놓을 만한 공간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성인 2명과 아이 2명, 4식구가 산 거예요. 시인 나이덕은 이 방을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요즘으로 치면 고시원보다도 작은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생계수단이 없어서 피난민 배급을 받고 개를 잡고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 그림의 주제가 꽃게와 물고기가 된 겁니다. 매일 개를 잡아먹으니 개가 그림에 나타난 거죠. 이중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소그림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 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인 마사코의 증언에 따르면 이중섭이 소를 관찰하다가 소도둑으로 몰려서 불이 나게 도망쳐야 했던 적이 있었대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하루 종일 남의 집 소 근처를 서성이며 소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스케치북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소주인 입장에서는 저놈이 우리 소 훔쳐가려는 거 아닌가 싶겠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당신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당신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겠죠. 차 도둑이 우리 집 차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섭은 저는 화가입니다. 소를 그리려고 관찰하는 겁니다. 하고 해명하면서 도망쳐야 했던 거죠. 1953년 황소,
1954년 흰소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2018년 황소는 47억 원에 낙찰됐어요. 소도둑으로 오해받으며 그린 그림이 수십억 원이 된 겁니다. 1953년 7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구상의 도움으로 이중섭이 대한해운공사 선원증을 얻게 되어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 한일 간에는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일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북한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 시절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아들들처럼 굴지의 기업인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섭의 장모가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친분이 있던 히로카와 고젠 농림 대신에게 부탁해서 신원 보증서를 구해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보증을 선 것과 비슷합니다. 이중섭은 히로시마에서 가족과 상봉한 뒤 도쿄의 집으로 올라가 일주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지 1년 만에 재회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중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중섭은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일본에 계속 머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가 설득했습니다.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결국 이것이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1년 후 이중섭은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1955년 7월 험한 생활고로 건강을 크게 해친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거식증, 우울증 등 여러 병을 얻었어요. 친구 구상이 대구 성가병원에 입원시켰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식증이란 음식 섭취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증세를 말하는데요. 이중섭은 본인이 기대한 대로 돈벌이가 되지 않은 데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구상의 증언에 따르면 이중섭은 자학도 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린답시고 세상을 속였다. 꽁밥을 얻어먹고 다니며 무엇이 될 것처럼 사기를 쳤다라면서요. 주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자 이중섭은 마지막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나는 미쳤지 않았다. 내가 미쳤다면 그림을 멀쩡하게 그릴 수 있겠느냐? 는 의도였어요. 1956년 9월 6일 밤 11시 45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39세의 나이에 무연고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손톱으로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며 나는 화가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고 해요. 사흘 후 문병온 선배가 사망 소식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비로 18만 원을 청구했는데 시인 김광균이 5만 원을 냈어요. 김광균은 시인이기도 했지만 부산에서 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실업가이기도 했거든요. 이중섭이 죽은 후 아내 마사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20만 엔 빚을 갚기 위해 20년 이상 삭바느질을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1973년 시인 고은이 최초의 이중섭 평전을 펴냈는데 마사코는 이 책 내용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마사코가 남편을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고 장모가 이중섭을 냉대했다고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사코는 생활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부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거였고 장모는 사위를 계속 아끼고 지지해줬습니다. 2012년 11월 92세의 나이로 마사코는 마지막으로 서귀포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중섭이 청혼의 징표로 선물한 팔레트를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했어요. 2022년 8월 13일 마사코는 일본 도쿄에서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101세. 남편이 죽은 후 66년을 더 살았지만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2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100세까지 혼자 사는 겁니다.
그것도 20만엔 빚을 갚기 위해 20년 넘게 삭바느질을 하면서요. 2005년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중섭의 삼남 이태성이 공개한 그림 8점이 가짜로 밝혀진 거예요. 과학 감정 결과 이중섭의 그림에는 펄 물감이 사용된 적이 없는데 위작은 펄 물감으로 채색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용된 종이도 최근에 제작된 것이었고요. 한국미술품평가원에 따르면 이중섭이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라고 합니다. 187건의 감정 중 무려 108건이 위작이었어요. 의뢰된 작품의 58%가 가짜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피카소 아들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그림입니다 하고 내놓은 그림의 절반 이상이 가짜인 거죠. 박수근과 함께 이중섭은 한국에서 위작이 가장 많은 화가가 됐습니다. 이중섭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가고 학교 최고의 인기남으로 재벌가 딸과 결혼하고 전통 혼례를 올리고 북한 공산. 정권 치하에서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활동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사람. 그런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무일푼 난민이 되어 1.4평방에서 개를 잡아먹으며 살고 담뱃값 은박지에 손톱으로 그림을 긁어서 그리고 27만엔 사기를 당하고 사파 제의를 거절하고 그림이 추나로 몰리고 거식증과 우울증으로 39세에 무연고자로 죽은 사람. 하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영원합니다. 2018년 황소는 47억 원에 낙찰됐고 2021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중섭 작품 12점을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했어요. 생전에는 제대로 팔리지도 않던 그림이 사후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아이러니. 이 점에서 이중섭은 빈센트 반 고흐와 자주 비교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고흐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이중섭은 재벌가 출신이었다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거죠. 어쩌면 이중섭의 비극이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리와 아스파라거스로 불리던 사랑스러운 커플이 있었습니다. 전통 혼례를 올리고 1.4평방에서도 행복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사파를 거절하면서까지 예술혼을 지킨 화가가 있었고 담뱃값 은박지에 손톱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나는 화가다라고 외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 66년을 홀로 살면서도 재혼하지 않고 남편을 기억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중섭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예술은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위인일기였습니다.